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파트가 어떤 파트냐? 교과서 60쪽부터 63쪽에 해당하는 바로 열 효율입니다. 그런데 열 효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파트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 어떤 파트를 공부했었죠? 네, 상태 변화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바로 열기관이었죠. 먼저 상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상태 변화란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이러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와 같은 이러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 계속 중요하게 언급했었던 두 가지식, 연력학 제1법칙과 두 번째 했던 거 뭐였죠? 맞아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그 상태라는 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말하는 상태라는 게 곧 압력, 부피, 온도와 같은 기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었던 상태 변화 과정도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상태, 그 의미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 기체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 그래서 이 상태 변화 과정을 상태 변화 과정이 엄청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과정을 봤어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 단열 과정, 두 번째 등온 과정, 세 번째 등압 과정, 네 번째 등적, 정적 과정이라고도 하죠. 등적 과정. 이렇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죠? 그쵸? 그 과정 4개를 결론을 외우려 하지 마라. 각 4가지 과정, 대표적인 4가지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일 때 잠시 종이 쳤네요. 잠깐만 멈출게요. 네, 이러한 대표적인 4가지 과정의 결론만 외우는 게 아니라 4가지 과정의 단서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쵸? 결론만 외우지 말고. 네, 그 다음 했던 게 뭐였죠? 네, 열기관이었죠. 그래서 열기관, 대표적인 열기관 하나를 봤어요. 뭐였죠? 맞아요, 스털링 엔진이었죠. 이 스털링 엔진에서 우리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 스털링 엔진, 열기관이 어떻게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가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환 과정을 외울 필요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죠?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게요. 순환 과정이 뭐였어요? 기체가 어떠한 상태 변화 과정들을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본인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순환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태는 앞에서 말했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 상태, 또 상태 변화 과정에서의 그 상태, 즉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바로 그 상태예요. 이 처음 상태, 즉 처음 압력, 처음 부피, 처음 온도로 되돌아오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 했는데요. 이 순환 과정 중에서는 크게 스털링 엔진을 보면은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순환 과정은 등적 과정, 등온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압력과 부피, 온도가 변하고 그 사이에 열을, 이 스털링 엔진 내부에 있는 기체가 열을 흡수하고 또 열을 방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 기체가, 스털링 엔진 내부에 있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봤죠. 이 순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래서 말했듯이 이 순환 과정 역시 결론을 외울 게 아니라 각 과정별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맞아요. 바로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 2개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 과정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전 파트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열 효율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학습 목표를 한번 보자 했죠. 왜? 학습 목표에는
2번 파트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자, 학습 목표 총 두 가지가 나오죠. 교과서 60쪽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효율의 정의를 이용하여 열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열 효율 괄호 쳐놨죠. 즉 2번 파트 핵심 바로 열 효율이 뭔지 그리고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걸 아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 열이 모두 1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제가 모두와 1에다 괄호를 쳐놨죠. 아, 열이 모두 1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일부만 1로 전환되겠구나. 이거를 미리 예상, 추측해보고 이제 공부할 거, 학습할 것을 만나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학습지 1페이지의 첫 번째 열 효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효율이 뭘까? 열 효율을 알려면 먼저 열기관의 작동 순서를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열기관의 작동 순서 어떻게 됐었죠? 지난 시간 했었던 스털링 엔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털링 엔진도 대표적인 열기관 중 하나라고 했죠. 자, 열기관 작동 순서 어땠죠? 맞아요. 고열원에서 Q1 지난 시간 스털링 엔진에서는 QH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Q1이라고 할게요. 고열원, 즉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Q1의 열량을 뭐 한다? 맞아요. 그쵸? 흡수한다. 먼저 열을 흡수해야 돼요. 누가? 열기관 내부에 있는 기체가 이 열을 흡수한다.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쵸? 외부의 W에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일을 한 다음 남은 열량, 열을 어떻게 하죠? 그쵸? 그 다음 저열원으로 Q2. 지난 시간 스털링 엔진에서는 QL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Q2라고 할게요. Q2. 저열원,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Q2의 열을 뭐한다? 방출한다.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 방출하면서 어디로 되돌아온다? 그쵸?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처음 상태로 여러 상태 변화 과정을 거쳐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이걸 뭐라 했어요? 맞아요. 순환 과정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마지막쯤에 순환 과정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열기관은 이러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아까 우리 학습 목표 두 번째에서 열이 모두 1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봤어요. 여기 봐봐.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한다. 즉 외부의 W에 일을 한 후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 흡수한 열을 모두 1로 바꾸지 못하고 그중 일부 Q2를 열로 다시 방출하는구나. 요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학습 목표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열이 모두 1로 전환되지 않고 일부는 저열원으로 방출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번 동그라미. 그럼 열 효율이라는 게 뭘까? 열 효율은 알파벳 기호로 소문자 2로 표현합니다. 소문자 2. 이 열 효율이란 뭘까? 어디에서 흡수한? 자, 우리 흡수 어디에서 하죠? 그쵸? 높은 온도의 열원, 즉 고열원에서 하죠. 고열원에서 흡수한 뭐에 대한? 바로 열량, 열에너지, 즉 열 뭐라 하기로 했어? 이제 Q1. 그쵸? 스털링 엔진에서는 QH라 했는데 뭐 그냥 이제부터는 쉽게 Q1이라고 할게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쉽게 더 간단하게 위해서 Q1이라고 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흡수한 열량 Q1에 대한 열기관이 뭐의 비율? 바로 한일. 얼만큼의 일을 했는가? 한일 W의 비율이 된다. 자, 효율이 뭐야? 쉽게 얘기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대략적인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 시간 그 학습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언급만 했었는데 효율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로 인해 뽑아낸 게 얼만가? 적은 걸 투자했는데 많은 걸 뽑아내면 가성비가 좋다. 즉 효율이 좋다고 하죠. 자, 이 열기관이 뭐야? 열을 공급해서 이 열 에너지를 뭘로?
1로 바꾸는 장치가 열기관이었어. 즉 열기관은 지난 시간 얘기하긴 했지만 화면이 움직이네. 미안합니다. 열기관이란 결국엔 뭐야? 열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1로 바꾸는 장치잖아. 그럼 준 열 에너지에서 얼만큼 1로 바뀌는가, 즉 얼만큼을 공급 투자해서 얼만큼의 결과 이득을 보는가, 그게 효율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급한 열 에너지가 뭐야? 바로 고열원,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얼만큼의 열 Q1을 줬는가야. 그게 공급한 열 에너지지. 즉 이 열 에너지, 공급한 열 에너지 Q1에서 얼만큼, 이 Q1 중 얼만큼을 1로 바꿨는가 라는 것이. 못 바꾼 남은 열은 말했지, 저 열원에서 Q2의 열로 방출된다고. 어쨌든 투자한 Q1 대비 얼만큼의 W를 뽑아내는가, 얼만큼의 일을 하는가. 그래서 Q1에 대한 W의 비율이 바로 열 효율이 된다. 그 여기서 W는 바로 어떻게 되겠어? W 값은 얼마겠어? 그치? 공급한 열 Q1에서 방출된 열 Q2를 뺀 거가 바로 W가 되겠죠? 왜? 야, Q1을 줬는데 방출된 게 Q2래. 그러면 그 차이 값은 뭐겠어? 당연히 쓰인 거겠지. 열기관에서 뭘로 쓰인 거야? 외부의 한 일로 쓰인 거지. 그래서 Q1 빼기 Q2가 바로 이 열기관이 한 1 W가 된다. 그래서 열 효율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열기관으로 투입된 뭐가?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뀐? 1로 바뀐 비율이 된다. 비율, 얼만큼 투자한 거 대비 결과값의 비율. 이 결과값은 방출된 열이 아니라 이 열기관의 목적, 즉 얼만큼의 1로 바꾸는가, 즉 1이 바로 결과값입니다. 자, 종이 쳤네. 잠깐만요. 자, 이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2는 어떻게 된다? 이 비율을 해보면 열 에너지가 1로 바뀐 비율, 열량 Q1에 대한 한 1의 비율이니까 Q1분의 W, 즉 투자한 것분의 결과값. 근데 W는 또 얼마라고 했어? Q1 빼기 Q2라고 했지 위에서. 그래서 이거는 Q1 빼기 Q2 얼마분의 Q1분의, 이건 또 어떻게 돼?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봐봐. 이 값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될까? 1에서 Q1분의 Q2를 뺀대. 여기서 말한 Q1, Q2는 그 열에 대한 양만 따지기 때문에 뭐 흡수했으면 플러스, 방출했으면 마이너스, 그게 아니죠. 애초에 방출된 거에 대한 기호,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방출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Q2.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Q1, Q2는 다 양수입니다. 이미 방출됐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여기 빼기 마이너스, 여기서 이미 써져 있죠.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이게 이미 방출됐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Q1분의 Q2 어쨌든 양수죠. 1에서 양수를 뺐어. 그럼 이 값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 효율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야,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는 무슨 의미야? 열 효율이 투자한 열 에너지, 공급된 열 에너지가 모두 1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다시 얘기해 보면 뭐야? Q1과 W가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없다. 즉 학습 목표 두 번째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겠네. 열이 모두 1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급된 열은 모두 1로 전환되지 않고 일부는 Q2로 방출된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첫 번째 점, 열기관에 공급된 Q1에 비해 Q2의 값이 작을수록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어떠할까? 그쵸? 높겠죠? 위에서 본 이 요거 열 효율, 요 수식으로 따져도 야, Q1에 비해 Q2의 값이 작아. 이 얘기는 뭐야? 공급된 Q1에 비해 Q2의 값이 작다는 건 결국에는 Q1분의 Q2 값이 어떻다? 작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1에서 작은 값을 빼봐.
그러면 당연히 그 열 효율 값은 어떻게 됐어? 높아지겠지. 1에서 요 값을 뺀 건데 요 값을 뺀 게 열 효율인데 요 값 자체가 작아진다면 열 효율은 당연히 커지겠지. 높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열기관 자체에 대한 니네가 생각을 해봐. 공급된 거에 비해 방출된 거, 즉 일을 하고 남은 열, 방출된 열이 작아. 그 작다는 건 뭐야? 보다 많은 에너지가 일로 전환됐다라는 거겠지. 그럼 효율이 어떻다는 거야? 당연히 높다는 거겠지. 그렇게 봐도 된다. 두 번째 점, 동일한 열량을 공급받을 때 더 많은 일을 하면, 그치? 동일한 열량, 즉 Q1은 동일한데 얘가 더 많은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 효율은 당연히 높겠지. 야,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꾼 게 열기관이야. 그래서 공급된 열 에너지 대비 얼만큼의 일을 하는가, 그게 열기관의 열 효율 아니야? 근데 동일한 열 에너지를 받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 가성비가 더 좋지. 즉 효율이 더 좋다고. 그래서 열 효율이 더 높다. 아니면 위에서 한 수식으로 봐도 돼. E는 Q1분의 W인데 열량은 그대로인데 W 값이 커져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값도 커지겠지. 열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4번 동그라미.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량 Q1을 전부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 얘기가 뭐야? 공급받은 열량 Q1을 전부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즉 if 만약 Q1과 1이 같다면 열 효율은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죠. 왜? 그럼 2는 Q1분의 W인데 둘이 같으니까 1.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즉 Q1은 뭐랑 같아? W랑 같고 Q2는 얼마겠어? 0이겠지. 왜? Q1 빼기 Q2가 W라고 위에 여기 써여 있잖아. 근데 Q1과 W 같다는 건 Q2는 0. 즉 공급받은 열을 모두 1로 전환했기 때문에 방출되는, 버려지는 열은 없다는 거지. Q2는 0이다. 근데 첫 번째 좀 보자. 열기관이 일을 하는 동안 공급받은 열의 일부는 항상 어디로? 저열원으로 뭐 되기 때문에? 그쵸? 방출되기 때문에 Q2는 무엇이 될 수 없을까? 0이 될 수 없어. 왜 그럴까? 야, 생각해봐. 이 이름 그 자체의 뜻이 있어. 고열원이 뭐야? 고열원. 높은 온도의 열원. 저열원은 낮은 온도의 열원. 야,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Q1을 받았어. 그리고 저열원 보다 낮은 온도라는 거지. 낮은 온도의 열원. 그럼 이 열기관에서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자동으로 어쩔 수 없이 뭐가 이동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이 열과 에너지 이 단원을 초반에 했었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뭐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열이 이동할 수밖에 없지. 즉 저열원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열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저열원으로 가는 열,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당연하니까.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에 이 열기관이 있으니 열기관은 당연히 고열원으로부터 열 Q1을 받기 위해서는 고열원보다는 온도가 낮겠지만 저열원으로 Q2를 방출하기 위해선 저열원보단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열원으로 열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았잖아.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럼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걸 막을 방법은 우리가 없단 말이야. 사실상 저열원으로 열이 항상 방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Q2는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2는 열 효율 2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열 효율, 이 열 효율을 따졌던 이 열기관을 오른쪽에 단순화해서 한번 그림을 표현해 봤어. 자, 위에 뭐가 있어? 고열원이 있네요. 높은 온도 열원. 여기서 뭘 받아? 이 열기관. 이 가운데 있는 요게 바로 뭐겠어? 열기관을 모형화한 거야. 단순화한 거야. 자, 고열원으로부터 열기관에 뭐가 공급돼? 그쵸? Q1이 공급됩니다.
그럼 이 중에 열기관은 이 중에 일부를 뭘로 밖으로 끌어내냐? 1로. 즉 열기관이 외부에 1, W만큼 2를 해. 근데 그 1은 뭐겠어? Q1 빼기 Q2가 된다. 여기서 Q2는 뭔데? 열로 전환되고 열로 전환되지 않은, 즉 남은 에너지, 남은 열량이 바로 Q2다. 이 Q2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 열에너지의 양이다. 왼쪽에서 했던 것들을 쉽게 오른쪽에 단순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은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열기관의 단순화한 모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PPT 다음 페이지고 학습지는 여전히 1쪽이겠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예제 1번을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자, 저는 바로 이어서 풀어줄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예제 1. 어떤 열기관이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번의 순환 과정, 이전 파트 제가 계속 지금까지 복습할 때도 얘기했던 바로 그 순환 과정이겠죠.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에서 3000줄의 열을 공급받아 이 일을 한 뒤 2000줄의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한다. 열기관이 한 일은 몇 줄인가? 야, 3000줄의 열을 공급받았대. 그럼 Q1은 얼마야? 3000줄. 그리고 2000줄의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했다. 그럼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의 양은 얼마야? 2000줄. 그렇겠죠? 선생님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2000줄 아닌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어차피 열 효율 1 계산할 때 여기 나오는 이 마이너스에 이미 방출의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Q1과 Q2는 여기서 양수로 그냥 따진다. 말 그대로 그 총 이동하는 열의 양만 따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W는 어떻게 계산해야겠어요? W는 Q1 빼기 Q2. 왜 빼기야? 방출되었잖아. 오케이? 여기서 방출의 의미. 우리가 이전에 연력학 제1법칙에서 기체가 흡수하면 플러스, 방출하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어차피 여기 등장했기 때문에 Q1과 Q2는 모두 그냥 양수로 쓴다. 이거 어떻게 돼? 1000줄이겠죠? 그래서 W는 1000줄이다. 자, 두 번째.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시오. 열 효율 2는 어떻게 돼? Q1분의 W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Q1 빼기 Q2를 Q1으로 나눠준 거. 이거 지금 얼마야? 2는 Q1 얼마였어? 3000줄. W는 1000줄. 얼마야? 3분의 1. 즉 2는 3분의 1이 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학습지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지 2페이지엔 뭐가 나오는가? 바로 열 효율의 한계가 나옵니다. 사실 열 효율의 한계 이전에 살짝 얘기하긴 했어. 열 효율은 항상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맨 마지막에서도 언급했었죠. 2는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열 효율의 한계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열 효율의 한계를 논하려면 우리는 카르노 열기관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카르노 열기관. 우리 이전에 대표적인 열기관 뭘 봤어요? 이전 파트에서? 이전 시간에? 그쵸? 스털링 엔진을 봤죠? 이 카르노 열기관도 대표적인 열기관입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상적인 열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카르노 열기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상으로는 중요한 열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열기관 중 또 하나로 이 이론적으로 다루기는 합니다. 자, 이 카르노 열기관 바로 뭐를 사용하는? 이상기체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오케이? 이상기체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열기관. 이상적인 열기관에 좀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카르노 열기관의 이상적인 열 효율.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열 효율과 헷갈리지 말라고 이 카르노 기관의 카를 따서 2카라고 해볼게요.
이 칸은 이상적인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고열원과 저열원의 절대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이 칸은 어떻게 되는가? 1 빼기 T1분의 T2가 됩니다. 아까 우리 열 효율 어떻게 따졌어? 이는 1 빼기 Q1분의 Q2라고 했죠. 여기서 Q1은 고열원에서 공급되는 열량, Q2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 그럼 여기서 T1은 뭐겠어? 고열원의 온도겠지, 절대 온도. T2는 저열원의 절대 온도. 그래서 일반적인 열 효율은 이렇게 쓰이지만 카르노 기관의 경우는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카르노 기관도 이렇게 1 빼기 Q1분의 Q2 할 수는 있겠지만 더 특별한 식 1 빼기 T1분의 T2로도 쓰일 수 있다. 뭐일 때? 카르노 기관일 때. 바로 이상적인 열기관의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계속해서 보면 3번 동그라미.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이 1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 카가 1 빼기 T1분의 T2라 그랬어. 만약 이게 1이 되려면 그럼 요 값은 얼마라는 거겠어? T1분의 T2는 0이라는 거겠지? 즉, 얘네가 얼마로 가야? 거의 얼마가 돼야? 거의 0이 돼야. 즉, 그 값이 0이어야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이 1이 되겠지. 그럼 저 T1분의 T2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T1, 고온부의 절대온도 T1이 거의 얼마가 되면? 거의 무한대로 상승하면, 그치? 그럼 T1분의 T2가 거의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지. 왜? 분모가 엄청나게 크잖아. 오케이? 또는 또 다른 조건 뭐 있어? T1이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저온부의 절대온도 T2가 얼마가 되면? 0 켈빈이 되면, 절대온도라 했죠. 0 켈빈으로 하강하면 그럼 말했듯이 T1분의 T2가 거의 0이 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열 공급해주는 고열원의 온도가 거의 무한대거나 방출되는 저열원, 열이 방출되는 저열원의 절대 온도가 거의 0켈빈, 절대 영도가 되거나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도 1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상적인 열기관인 카르노 열기관조차도 열 효율이 1이 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 이 카도 뭐보단 작다? 1보다는 작다. 왜? 요 두 조건을 만족하긴 어려우니까. 4번 동그라미.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을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열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열기관이 얻을 수 있는 열 효율의 최대값,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 이카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좀 읽어볼까? 실제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 내부의 마찰이나 외부로의 열 손실 때문에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보다 어떠할 수밖에 없을까? 낮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 2는, 2카 말고 2는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했지? 1 빼기 Q1분의 Q2. 이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바로 1 빼기 T1분의 T2,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같다는 건 뭐겠어? 곧 이 열기관이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 즉 열기관의 마찰도 무시하고 외부의 열 손실도 거의 없다. 요런 식으로, 오케이?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이 된다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과 굉장히 비슷해지겠지. 하지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도 뭐보단 작아야 돼? 1보단 작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 위에서 여기 조건 봤잖아. 1이 되기 위한 조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이상적으로도 많이 어렵다는 걸 봤잖아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5번 동그라미. 열 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열원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봤잖아. T1에 T2. 오케이. 고열원의 온도는 높게 하고 저열원의 온도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낮게 하는 게 좋겠지. 왜 아까 1 빼기 T1분의 T2에서 T1이 높아지고 분모가 커지거나 T2 분자가 작아지면 요값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요값 전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떠해? 저열원의 온도는 주변의 환경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즉 열기관이 열을 한 다음에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그 주변이 바로 어디야? 우리의 일상 여기겠지. 오케이? 또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뭐 공장이라면 그 공장 주변의 환경이겠지. 거기랑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저열원의 온도를 절대 영도까지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방법은 뭐야? 고열원의 온도를 높여보자. 즉 열기관에다 열을 공급하는 그 고열원의 온도를 높여보자. 하지만 고열원의 온도를 높여주어도 한계가 있겠지. 왜? 너무 높으면 열기관이 망가질 거 아니야. 뭐 열기관의 쇠가 녹는다거나 열기관이 버틸 수 있는 온도 이상으로 높일 수 있어 없어? 높일 수 없겠지. 그러니 온도를 또 무한대까지 올리는 것도 안 된다. 즉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는데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학습지 2페이지에 아래 나와 있는 예제 1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꼭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전제를 깔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2020학년도 6월 고2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 올해 있었던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자, 문제는 처음부터 언제 단서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고열원에서 3Q의 열을 흡수한대. 여기 3Q의 열을 주네요. 그럼 뭐야? Q1은 얼마? 3Q. 우리 Q1을 아까부터 계속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기관이 공급받은 열량으로 했잖아. Q1이. 그래서 Q1은 3Q. 하여 얼마 일을 한대?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2Q의 열을 방출한대. 그래서 여기서 W만큼 일을 하고 여기로는 2Q만큼 방출한대. 그럼 Q2는 얼마? 2Q. 그럼 이걸 통해서 W는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Q1을 받은 다음 Q2만큼 버렸대. 그럼 챙긴 거 남은 게 바로 얘가 한 1이겠지. 3Q 빼기 2Q는 Q. 오케이? 자, 이거는 조금만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뭔데? 에너지 보존. 사라지거나 갑자기 생겨난 에너지는 없다. 총 에너지는 보존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고열원에서 3Q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다면 얘가 그 중에 사용한 일로 전환시킨, 즉 열기관이 사용한 거라고 해볼게. 사용한 것과 버리는 것의 합은 처음에 공급받은 것일 수밖에 없다. 자, 내가 1,000원을 받아서 친구한테 그 다음에 200원을 누구 주고 800원을 버린다고 해보자. 미안. 이렇게 얘기해보자. 내가 물건을 샀어.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값이 400원이야. 그래서 주인 아주버니께 내가 1,000원을 줬어. 사장님께. 그러면 물건값 400원을 뺀 얼마를 돌려줘야겠어? 600원을 돌려줘야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00원을 줬는데 물건값이 400원이야. 그럼 당연히 나한테 600원 돌려줘야지. 니네 거스름 또 안 받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즉 물건값 400원 더하기 거스름돈 600원을 하면 맨 처음 가격인 1,000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해해도 된다. 공급된 에너지는 당연히 그 양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버려진 에너지랑 사용된 에너지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 즉 Q1은 어떻게 보면 Q1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W 더하기 Q2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에너지 보존의 차원에서 보면.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 자, 기억.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한다. 내가 뭐라고 했어? 기억분. 열기관은 뭐라고 했어? 열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일로 바꾸는,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라 했지? 기억은 맞겠죠? 니은번 보겠습니다. W는 Q이다. 여기 써놨네. 니은. W는 3Q 빼기 2Q 얼마야? Q. W는 Q이다. 디귿 열효율 2 계산해보자. 열효율 어떻게 계산해? Q1분의 W. 공급한 열에너지 대비 얼만큼의 일을 했는가? 공급된 열에너지 대 한 일. 비율이었지? Q1에 대한 W의 비율. 즉 Q1분의 W 얼마야? 3Q분의 Q 얼마? 3분의 1. 그래서 열효율은 3분의 1이다. 정답은 5번이 된다. 오케이? 왜? 자, 혹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열효율이 뭐였어? 공급된, 글씨가 좀 그런데 공급된 열에너지 중에서 뭐야? 일로 전환되는 에너지의 비율이잖아. 오케이? 열효율이.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학습지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 자, 학습지 3페이지. 바로 뭐가 나와요? 카르노 열기관의 원리가 나오죠. 앞에서 글로만 언급했던 바로 이 카르노 열기관이, 그럼 얘는 어떠한 순환 과정을 거칠까? 앞에 스털링 엔진의 그 압력 부피 그래프를 통해서 스털링 엔진 내부의 기체의 순환 과정, 상태 변화 과정을 봤죠. 그 상태 변화 과정들이 합쳐져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보였는데, 얘 카르노 열기관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열기관의 원리, 즉 첫 번째 순환 과정을 보면요, 이러한 그래프를 보인 압력 부피 그래프. 자, 맨 처음에 AB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요 과정. 글씨가 좀 그러네. 바로 요 과정, 즉 A에서 B로 가는 요 과정을 먼저 볼게요. 자, 무슨 과정이래 여기? 얘는 온도가 T1으로 등온 팽창한데, AB 과정은 등온 팽창하는데, 카르노 열기관이야. 이상적인 열기관은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은. 오케이? 자, 등온 팽창을 한대. 야, 등온이래. 그러면은 델타 U,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온도. 왜? T는 뭐랑 연관지으라고? U랑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그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며. 근데 온도가 안 변했어. 그럼 카르노 열기관 내부의 기체는, 카르노 열기관 내부에 있는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V는 어떻게 했어? 부피는 A에서 B로 갔어. 부피는 증가하죠. 그래프를 딱 봐도. 그럼 부피 V는 증가했네. 그럼 V는 뭐랑 연관지어라? 기체가 한 일. V가 증가하면 W도 무조건 0보다 크다. 자, W는 0보다 커. 그런데 등온 팽창이래. 델타 U는 0이야. 그럼 연력학제 1법칙 어떻게 쓸 수 있어? Q는 W 플러스 델타 U가 연력학제 1법칙인데 델타 U가 0이야. 그럼 Q는 뭐야? W. 그래서 이때 공급된 열을 우리 Q1이라 해볼게. 즉 고열원으로부터 공급된 열량을 Q1이란다면, 이 Q1은 이때 물체가, 이 기체가, 물체라는 기체가, 열기관이 기체가 한 일 W1과 같겠지. 근데 부피가 증가했으니 이 W1이 뭐보다 커?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오케이? 여기는 빈칸입니다. 여기 빈칸이야. 무시하세요. 자, 이렇다. 그럼 BC 과정을 한번 볼게. BC 과정은 무슨 과정이래? 이 BC 과정.
B에서 C로 가는 이 과정은 바로 무슨 과정이래? 단열 팽창한데. 야, 단열이야. 그럼 외부와의 열 교환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 Q는 얼마다 이때? 0이다. 이 Q는 뭐야? 카르노 열기관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가 이상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 그래서 Q는 0. 근데 여전히 팽창이고 B에서 C로 갈 때 V는 어떻게 돼? 증가하지. 부피는 증가하지. 자, 여기 연력학 제1법칙 여기 1번 오른쪽 구석에 있는 1번씩 보자. Q가 0이래. 그럼 W 기체가 한 일 W는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를 내가 그냥 3번이라고 하게. 그냥 아까 A부터 B 과정을 1번이라고 해서 그냥 Q1, W1이라 했다면 B부터 C를 3번이라고 할게. 왜 2번은 아닌가요? 2번은 왜 2번이 아닌지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3번이라고 그냥 칭할게. 3이라고. 그럼 이때 기체가 이 단열 팽창하면서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1, W3는 마이너스 델타 U 3랑 같겠고, 근데 팽창이니까 이 W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지.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보다 어때? 작아야겠지. 델타 U3는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델타 U3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온도는 어떻게 된다? T1에서 T2, 여기 온도 T2로 하강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야, 우리 그래프 봐봐. 등온 그래프 봐봐. 이거 잘 보니까 여기 AB 과정 등온 그래프, CD 과정도 등온 그래프지. 등온 압축이라 했으니까 잠시 후에 세세하게 보겠지만, 야, 원점5로부터 어디가 더 멀리 있냐? T1이 더 멀리 있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등온 그래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즉 온도가 높은 등온 그래프는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다. T1 등온 그래프가 T2 등온 그래프보다 멀리 있는 원점으로부터 온도가 더 높다. 근데 그 온도가 얼마로 떨어진다? T1에서 T2로 떨어진다. 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왜 감소해? 단열 팽창. 즉 단열인데 이 기체가 일을 했잖아. 팽창하면서. 그러니 내부 에너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도는 T2로 하강한다. 자, C에서 D 과정을 한번 볼게요. C에서 D로 가는 바로 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 과정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이야? 등온 압축. 등온인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축되는 과정. 그럼 등온이니까 마찬가지 델타 U는 얼마? 0. 압축되니까 부피 V는 어떻게 돼? 감소. 자, 그럼 얘는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델타 U가 0이니까 Q는 W겠지. 그래서 Q는 W. 근데 이때 얘 압축이지. 부피 감소하지. 그럼 W 값은 얼마야? 음수겠지. 즉 Q 값이 음수다라는 건 뭐야? 이 기체 카르노 열기관 내부의 이상기체가 열을 방출한다.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열의 양을 우리는 Q2라고 해보자. Q2. 오케이? 근데 이 Q2는 방출되니까 음수다. 그래서 제가 아까 BC 과정을 3번 과정으로 한 거야. 왜? 이 그래프에서 이 CD 과정, 등온 압축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량을 이미 Q2라고 그래프에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BC 과정을 그냥 3번으로 한 거예요. 2번으로 안 하고. 자, 어쨌든 이때 방출된 열량 Q2는 이때 기체의 1, 즉 W2랑 같은데 W2는 음수다. 즉 외부로부터 기체가 2를 받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CD 과정. 여기는 칸 지워 놓으세요. 필요 없는 칸입니다. 마지막 D에서 A로 가는 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 과정 무슨 과정이래? 단열 압축 과정이래. 그럼 단열이니까 Q는 얼마겠어? 0. 압축이래. 부피 어떻게 되고 있어? D에서 A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W 값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W 값은 뭐랑 같을까?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Q는 W 플러스 델타 U. Q가 0이래. 그럼 W는 마이너스 델타 U겠지.
근데 4번 과정으로 치면은 얘를 4로 해볼게. 기호. 그럼 W4는 마이너스 델타 U4인데 이건 음수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델타 U4는 뭐다? 양수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그 얘기는 온도는 상승한다. 그래서 T2에서 아까 A의 온도, B의 온도였던 T1까지 다시 상승을 한다.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와?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왔다. 즉 순환 과정이 되는 거지. 당연히 순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왔으니 원래의 상태, 여기서는 상태가 뭐야?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잖아. 이런 걸 상태라고 한다며 아까. 즉 원래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다. 그러니 당연히 처음 A로 돌아왔으니 압력, 부피, 온도가 모두 처음과 그대로이겠지.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으니. 자, 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게 카르노 열기관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카르노 열기관을 단순화시켰어. 아까 열기관의 모양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될까? 봐봐. 고열원의 온도, 즉 Q1을 어디서 받았어? T1인 놈한테서 받았지. 이때 기체의 온도 T1. 자, 고열원 T1에서 얼마? Q1의 열을 받는다. 자,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열기관. 그럼 이 카르노 기관은 일을 한다고. 얼만큼 일을 해? Q1 빼기 Q2만큼의 일을 한다고. 그래 남은 열 얼만큼을 방출해? Q2를 방출하겠지. 어디? 저열원. 근데 온도가 얼마다? T2인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한다. 아셨나요? 고열원의 온도는 T1이고 저열원의 온도는 T2다. 일반적인 열기관과 다른 점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왼쪽으로 와서 첫 번째 점. 뭐로 무엇을 한다? 공급받은 열. 바로 얼마? Q1. 공급받은 열 Q1으로 무엇을 해? 마찬가지로 일을 하겠지. 열기관이잖아. 그리고 남은 열 얼마야? Q2. 남은 열 Q2는 방출한다. 따라서 카르노 열기관에 미안합니다. 괄호 안 뚫어놨네요. 뭐는?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BC 과정, CDA 과정을 보면요. 이 온도가 바뀌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있지 않나요? 자, 지난 시간 스털링 엔진 때 제가 말했죠. 이렇게 단편적인 과정을 보면 U는 변화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순환 과정, 한 순환 과정을 봐봐.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순환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압력 변화가, 부피 변화가 한 순환 과정을 보면 T 일정하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 A만 봐봐. 그치? 그럼 이 한 순환 과정을 거쳐왔을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단편적인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또는 압력 부피 변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알죠? 이거는 한 순환 과정에서 1순환 과정에서. 오케이? 따라서 Q1 빼기 Q2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한 1이겠지. W. 그럼 이 1은 위에서의 기호도를 표현해보면 뭐야? W1 더하기 W3 더하기 W2 더하기 W4. 선생님 왜 1, 2, 3, 4 안 쓰고 1, 3, 2, 4로 써요? 자, AB 과정 뭐였어요? AB 과정 W1이었죠. 이때는 뭐야?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열기관이 외부에 일을 하는 거잖아. 열기관 내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거. 즉 우리가 원하는 W1. 그리고 BC 과정도 팽창하지. 이때도 외부에 뭘 해? 일을 합니다. 양수예요. W3. 이 두 가지 일.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열기관이 한 전체 일이냐? 그건 아니지. 왜? 열기관은 순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 순환 과정.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이
열기관이 한 순환과정 동안 한 전체 일을 따지는 게 이 열기관의 일이잖아. 이 W 전체 W 일인 거잖아. 그럼 CD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 CD 과정에서는 일을 오히려 받지, 외부로부터 얼만큼 W2만큼 받지. DA 과정은 외부로부터 W4만큼의 일을 받아. 음수잖아. 근데 어쨌든 한 순환 과정 동안의 일이니까 이 W2랑 W4도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그리고 W2, W4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어쨌든 이 둘을 다 더해줘야 한 순환 과정 내에서 기체가 최종적으로 한 최종 일이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이 W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W. 그래서 Q1 빼기 Q2는 이 열기관이 한 전체 일 W인데, 이거는 각 단편적인 과정 A에서 B,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4번 과정에서 이 기체가 한 일 또는 받은 일 전체의 합 W1 더하기 W3 더하기 W2 더하기 W4가 된다. 그리고 뭐야? 델타 U는 한 순환 과정 동안에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자, 그래서 저 그래프 위의 그래프에서 기체의 순환 과정의 면적, 바로 요 안에 이 면적을 말하는데, 이 면적이 뭘 의미할까? 바로 카르노 열기관이 한 최종 일 W가 된다. 카르노 열기관이 한 일 W가 되겠죠. 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마지막 3페이지 중간에 2번 동그라미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카르노 열기관. 도대체 카르노 열기관 계속 얘기했는데 카르노란 말이 어디서 붙었을까?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가 제시했기 때문에 카르노 열기관인데요.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을, 이 카르노 열기관은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는 이상적인 열기관을 가정하고 그 열 효율을 계산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 뭐야? 2카 어떻게 돼? 1 빼기 T1분의 T2. 오케이?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해? 1 빼기 공급받은 열량 분의 방출한 열량 Q2로 계산한다. 자, 이 카르노 열기관은 두 개의 단열 반응 아까 봤죠? 단열 반응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열 과정으로 보는 게 좀 더 뭐 단열 과정, 단열 반응 상관없겠다. 자, BC, DA, BC랑 DA 과정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니까 단열 반응이겠고, 그리고 뭐야? 두 개의 등온 과정, 등온 반응, 즉 A, B 과정과 C, D 과정, 요거는 두 개의 등온 반응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단열 및 등온 과정은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히 이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세 번째 점, 이상기체로 해당 반응이 일어날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열기관이 바로 카르노 열기관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열과 에너지, 중단원 열과 에너지의 마지막 파트인 세 번째 소단원인 열 효율의 이론이 끝나는데요. 개념들이 끝나는데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여러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이 문제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제가 풀어주긴 어렵고 답만 알려줄 테니까 꼭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카르노 열기관도 마찬가지 결론을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각각의 과정들을, 각각의 어떠한 상태 변화 과정들에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즉 연력학 1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걸 통해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분석 과정을. 결론만 딱 외우지 마세요. 아셨나요? 자, 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예제 2, 얘는 정답이 3번입니다. 4페이지, 학습지 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정답 예제 3 정답 2번이고요. 예제 4 정답 1번입니다. 예제 5는 정답이 2번이고요. 자, 학습지 5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6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예제 7은 정답이 5번이고요. 마지막 예제 8은 정답이 3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번 파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1단원, 대단원의 맨 마지막 파트, 바로 교과서 어디에 해당하냐? 66쪽에 해당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바로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걸까요? 맞아요. 대단한 과학자죠. 바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뭐예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번 교육 과정부터는 이 물리학 1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만 볼 텐데요. 결국에는 이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운동은 서로 뭐하다? 상대적이다. 관점에 따라 운동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당연히 자세한 얘기는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상대적인 게 있구나. 나한테는 이러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를 수 있구나. 오케이? 이러한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무언가 관찰하는 것들이 상대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점, 이것만 머리에 갖고 생각한 채로 다음 시간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만날게요.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